반갑습니다. 경희대 경영학과에 근무하고 있고 벤플의 대표인 이경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이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한 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대우조선의 어떤 생산 일정 계획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인간 전문가를 도와주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세계 인공지능학회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2번 받기도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상을 2번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2002년에는 그 인간과 로봇 간의 새로운 사회 질서라는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요즘 많이 관심 있으시죠? 인간과 로봇 간에 어떻게 질서를 만들 것이냐. 그 당시에는 좀 순진해서 이런 논문도 썼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례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례 연구 방법론이 어떤 기계학습,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방법론인 기계학습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 3월에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이겼습니다. 저도 이세돌 구단을 응원했고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알파고가 이겼죠. 그런데 사실 제가 2005년에 정보과학 캐지의 MMORPG와 인공지능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11년 전에 썼었습니다. 11년 만에 이제 이러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둑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 게임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인간을 관찰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물을 관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수학적인 19 곱하기 19의 공간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규칙은 사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쉽게 인공지능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속단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인공지능이 잘할까요? 아무래도 어떤 우리 말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수학적인 분야, 그 결과가 잘 떨어지는 분야 이런 데가 되겠죠. 아마 투자 분야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십수년 전부터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큰 돈을 벌기도 했고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인공지능을 핀테크에 응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국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완벽한 투자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돈 버는 기계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투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여러분들 그런 연구도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알파고 실수하는 거 보셨죠? 4국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한 2번 더 실수를 해가지고 물론 그 실수를 유도한 이세돌 구단도 정말 위대했지만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파고의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그 강아지 2개 우리가 보기엔 둘 다 강아지인데 하나는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강아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막 잡음 같은 화면인데 이런 화면들을 치타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공작이라고 생각하거나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투자 시스템도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시스템에다가 맡기고 여러분의 돈을 맡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셀프 드라이빙 카, 무인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무인 자동차가 5년, 10년, 20년 내에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무인 자동차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세계 여행을 할 때 그냥 어느 도시에서 저녁까지 놀고, 그죠? 그냥 자동차에서 자면 아침에 어떤 다른 도시에 또는 다른 시골에 호숫가에 우리를 데려다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호텔에서 잘 필요도 없죠. 그냥 잠은 차에서만 자도 됩니다. 이건 셀프 드라이빙 카, 완전한 무인 자동차가 되면 좋겠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16살, 18살 돼야지 운전면허를 따죠. 그때까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상식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먼저 성장을 하고 나서 운전 스킬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를 연구하는 분들은 운전 스킬을 먼저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0% 정도는 인간 운전사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10%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완벽한 무인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도 이미 차선을 안 바꾸고 그냥 쭉 가는 차는 나왔죠 이미. 예. 그러니까 핸들 놓고 그냥 차선 안 바꾸고 고속도로 가는 거는 이제 벌써 나왔고요. 아마 2, 3년 후에는 이제 차선도 살짝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운전대는 여전히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야 되는,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셀프 드라이빙 카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운전대가 없어지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10년, 20년 내에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어떤 의료나 법률 분야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의사가 이제 없어진다. 의대 가면 안 돼. 뭐 판사가 없어지고 변호사가 없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나 법률 분야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연구한 것은 50년이 넘었어요. 예. 하지만 완전하게 판사나 의사를 대체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판사,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를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30년이나 2040년이 되면은 초지능적인 어떤 개체가 나타나서 인류를 지배할 것이고,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는 이제 반만 축내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류 역사에 정말 어떤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는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정말 기업에 세상에 응용해서 정말 해본 사람은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에 알파고가 정말 바둑의 세계 최고수를 이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랬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응용해 본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그 회사를 좀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2015년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또는 많이 했던 그러한 문방구 같은 데서 앞에서 많이 했던 그런 벽돌 깨기 게임, 아타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타리 게임을 굉장히 쉽게 학습하는 방법론을 만들어서 네이처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1인 게임이죠. 혼자 하는 게임이에요. 그 혼자 하는 게임을 두 가지 방법론을 썼습니다. 딥 러닝이라는 방법론과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금방
그런 1인 게임을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2016년 2월에는 알파고에 관련된 논문을 또 네이처에 실었습니다. 바둑은 뭐죠? 이제 1인 게임이 아니라 2인 게임이죠. 둘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게임인데요. 1인 게임에 두 가지 방법론을 썼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방법론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인간 최고수와 도전을 한 거죠. 저도 이세돌 구단과 했을 때 과연 이 세 가지 방법론만 가지고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인간 최고수를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2인 게임, 상당히 구조화된 2인 게임에서 인간 최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 뭐 한다 그러죠? 스타크래프트에 도전하겠다 그러죠. 스타크래프트는 2인 게임이 아니라 이제 다인 게임입니다. 여러 명과 같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게임이고요. 이번에 알파고는 아자황이라는 분이 많은 분들이 농담삼아 인류 최초의 기계 노예라고 그러죠. 알파고가 두라는 대로 대신 둬주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뒀지만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손을 만들어야 돼요. 키보드를 누르는 손을 만들어야 되고요. 로봇 손을. 그다음 마우스를 움직이는 로봇 손을 만들어야 되고 스타크래프트 화면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됩니다.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죠. 예, 이제는 인공지능이 박스 안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이 되죠. 그죠? 앞으로는 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다음 스타크래프트 하고 나오면 또 다른 데 또 적용하겠죠. 그죠? 약간 섬뜩한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먼저 뇌를 잘 만들고 나서 이제 손, 눈, 발 이렇게 조금씩 삐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로봇을 만드는 분들은 뇌를 만들기보다는 먼저 손과 발을 먼저 만들었죠. 예, 이런 페퍼 같은 로봇 되게 귀여운데 저는 아직 이런 건 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뇌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모습을 가진 그냥 인형 같은 로봇이 나와서 약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구글의 딥마인드는 왜 그렇게 게임만 할까요? 그 게임은 앞으로 실세계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그걸 무시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나요? 저 게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 저 여기서 약간 잘 보여야 되죠. 좋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칭찬도 받고 좋은 명성도 얻고 싶고 또 저 내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가 어떤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을 할 때 어디서 아이템 얻고 점수 얻고 이기고 싸우고 협동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들이 게임이죠. 예, 결국은 인생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딥마인드가 이런 게임 분야에 처음에 1인 게임, 2인 게임, 다인 게임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접근하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 접근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세바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제도고 제도라는 것은 룰 오브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어떤 뜻도 있는지 아세요?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냥을 하고 나면 이제 사냥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서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누려면 또 가위바위보도 해야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고 결국은 그런 게임의 방법론이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하는데 약간의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뭐 2030~40년이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사진이 나왔을 때, 처음에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처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 다 두려워했어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두려워했죠. 우리 요즘 알파고가 나오니까 걔가 되게 대단해 보이고 두려움을 갖죠. 신기하죠. 왜요?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그 돌아가는 그 방법론을 알게 되면 이제 좀 냉정을 찾게 되고 그걸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인공지능은 뭔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인공지능이에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음악을 작곡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세렌디피티를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